한국요? 인터넷과 학교에서 배운 한국은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역사 왜곡과 문화 도용으로 유명하고 중국을 배신한 뒤 서방에 붙어 사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죠. 여기 편견을 가득 안고 한국에 온 중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집는 경험을 하게 되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샤오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과 학교에서 접한 한국에 대한 정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국을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 문화를 훔치는 작은 나라로 묘사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죠. 제가 본 뉴스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배신하고 서방과 손을 잡는다는 내용이 자주 나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과 밈이 넘쳐났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자랐어요. 대학교 3학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한국에 가면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나은 학점과 이력을 쌓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죠. 어쩌면 제 안에 숨어있던 작은 호기심이 작용했을지도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솔직히 놀라웠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안내 시스템이 너무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공항은 항상 국가의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인프라가 눈에 띄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였고 거리는 질서정연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중국 인터넷에서 봤던 글들이 자꾸 떠오르며 제 생각을 지배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정리한 후 첫날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한국 음식은 맵고 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식당에 들어가자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며 메뉴를 추천해줬어요. 저는 조금 경계하며 불고기 덮밥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인터넷에서 봤던 한국 음식은 너무 단조롭고 별로라는 글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음식을 한 입 먹었을 때 솔직히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고기의 풍미와 적당히 달콤 짭짤한 소스가 잘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관광객용으로 만든 음식일 뿐이야. 식사를 마친 후 주인이 웃으며 물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동안 제가 봐왔던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쉽게 제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동안 봐왔던 정보들이 틀렸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한 진짜 모습을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분명 음식도 괜찮았고 사람들이 친절했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이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숙소 근처의 편의점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중국에서도 편의점은 흔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음료를 골라 계산대로 갔는데 점원이 바코드를 스캔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1+1 행사 제품이에요. 하나 더 가져가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점원이 별도로 안내해주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보통 고객이 직접 행사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품을 챙겨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점원이 먼저 친절하게 알려주는 데다 추가로 하나 더 가져가라고 권하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편의점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숙소 직원에게 길을 물으니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편리할 거예요 라고 추천해 주더군요. 저는 설마 중국 지하철보다 더 나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지하철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하철역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고 보기 쉬웠어요. 특히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이 너무 간단했어요. 영어와 중국어 안내가 제공되는 무인 티켓 기계는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로 들어가니 넓은 공간과 차분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어요. 승객들이 서로 조용히 앉아있고 공공예절을 지키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중국 지하철에서는 종종 떠들썩한 분위기나 서로 밀치며 자리 다툼을 하는 경우를 봤던 터라 이 차분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안에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연결하니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중국에서도 대도시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느리거나 광고가 많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와이파이는 광고도 없이 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걷는데 거리의 모습도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로와 인도가 잘 구분되어 있었고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자동차와 보행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많아도 쓰레기가 넘쳐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데도 거리가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직원들은 차분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손님들 역시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고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식당에 가면 점심시간에는 시끄럽고 분주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이곳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한 젊은 커플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먹었던 그릇과 접시를 직접 반납대에 올려놓고 나가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식당에서는 직원이 뒷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손님들 스스로가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 인터넷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어요. 작은 나라라서 경쟁만 치열하고 불만이 가득하다는 식의 묘사들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기술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쉽게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었어요. 이건 단지 운이 좋아서 내가 좋은 환경만 본 걸 수도 있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직 제 안에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정보들이 틀렸다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지나고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을 때 저는 이 나라의 기술력과 문화에 이어 사회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들에 따르면 한국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시위가 잦고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는 말이 많았죠. 하지만 막상 이곳에서 본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광화문 근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현수막에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연단에 선 사람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경찰이 있었지만 무장을 하거나 집회를 제압하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질서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집회를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목소리를 높이던 연사는 마이크를 내려놓은 후 시위 참가자들과 담담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무언가 억압적이거나 격렬하기보다는 침착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위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거나 열릴 경우
경찰과 충돌이 잦아 격렬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위조차도 일종의 대화처럼 보였어요. 점심을 먹으러 작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식당 안에 켜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공직자의 비판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뉴스 앵커는 정부 관계자에 대해 매우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하고 있었고, 패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는 절대 방송되지 않으니까요. 뉴스가 있다면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을 찬양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한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 보기로 했어요. 주요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니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상세히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댓글란이었어요. 기사마다 수백 개, 때로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지? 라고 의아했어요. 문득 중국의 인터넷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나 공산당을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오면 빠르게 삭제되거나 댓글창 자체가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책을 구경하다가 눈길을 끄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책을 열어 읽어보니 한국은 군부 독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했던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해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자 온종일 떠올랐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와 댓글, 그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왜 우리나라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중국도 기술과 경제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회적 자유와 투명성은 왜 따라잡지 못했을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자. 이 나라 사람들이 이뤄낸 자유와 투명성이 단순히 운이나 외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것은 국민들의 노력과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저에게 깊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강한 동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느낀 것 중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단순히 발전된 기술과 현대적인 삶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성장시켰다는 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배경이 더 궁금해졌어요. 제가 중국에서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일부는 발전된 이미지였지만 대부분은 가난하거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나라로 묘사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모습은 그러한 인식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왜곡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 나라의 근현대사와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독립기념관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알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난과 항쟁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과 문화 말살 정책,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어요. 특히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을 외쳤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고 했어요. 전시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강렬한 저항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 시절 한국 국민들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우며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중국도 과거 외세의 침략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그 희생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방문한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본 전쟁의 기록은 훨씬 더 생생하고 사실적이었어요. 남북으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한국의 비극과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쳤던 국민들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민간인들의 희생과 그들이 서로 도우며 재건을 위해 노력한 기록들은 너무도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 보았어요. 한국이 지금처럼 자유롭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까지 겪었던 과정은 놀랍도록 치열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록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잔인하게 탄압받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희생이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한국인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싸울 수 있었어요? 일본과 싸우고 전쟁을 이겨내고 독재에 맞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그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뭉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겪은 고난이 지금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중국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기억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는 과거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미래를 바꾸려는 의지는 얼마나 강한 걸까? 한국에서는 과거의 고난을 단순히 슬픈 역사로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과 연대의 힘이 너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불합리한 일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소수이고 그들의 목소리는 쉽게 억눌립니다.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희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중국에서도 분명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느끼게 해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과거의 희생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힘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에너지가 중국에서도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반가운 마음이 컸어요. 익숙한 언어와 거리,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자유와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연대는 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친절했어요. 특히 그들의 민주주의와 기술은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건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뿐이야. 뉴스에서 보지 않았니? 그 나라에는 문제도 많아. 그들의 정치적 혼란이나 서구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아버지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아버지,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걸 통해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너는 그들의 한 면만 본 거야. 실제로는 다르지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한국으로 흘렀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친절한지 아니? 그리고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교통도 정말 효율적이었어. 제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샤오란, 한국은 문제가 많아. 우리 중국을 부러워해서 항상 자기들이 최고라고 떠드는 나라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들이 보는 한국은 단편적이고 왜곡된 모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한쪽 정보만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본 한국은 정말 달랐어. 기술과 민주주의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걸 실제로 보니 놀라웠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너 한국 몇 달 갔다 왔다고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자라고 무심히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발전은 너무나도 분명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가 본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했어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샤오란, 너무 한국 편만 들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한국에서 쇠뇌당한 게 아니라면 적당히 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그들의 문화와 가치, 특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술과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 진실이 여기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믿음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국에서 느낀 자유와 발전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를 중국에서도 실현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은 분명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은 이미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특정 키워드는 검색조차 불가능했고 정부의 비판적인 게시물은 몇 분 내로 삭제되곤 했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과 효율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와 자유를 위해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겼어요. 하지만 곧 댓글 창이 닫히고 제 계정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정부의 개입이었죠. 다시 계정이 복구되었을 때 저는 조금 더 은밀한 방식으로 글을 쓰기로 했어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빌려 과거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아갔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은 삭제되었고 제 계정은 영구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작은 이야기조차 허용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VPN을 사용해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짧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의 주제는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국민들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장면들을 떠올리며 저 역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교수님이 저를 호출해 불필요한 활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경고를 했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미 감시 대상이 된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제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몇몇은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며 조용히 살라고 충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사람들의 저항 정신이 제 마음 깊이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독재와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서로를 믿고 연대하며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런 용기를 직접 본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은밀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소규모 비밀 네트워크를 만들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공유했고, 인터넷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립되고 외로웠지만 제가 전한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닿을 거라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때로는 글을 올린 뒤 누군가 삭제되기 전에 읽었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댓글 한 줄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중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제 노력이 끝없는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에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올린 글을 읽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표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느낀 진실이 그저 제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 후로도 몇몇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 알고 있었는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그중 한 사람은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시민들의 저항 정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작은 모임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위험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공식적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 3명에 불과했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자료들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과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접했던 왜곡된 정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모임에서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임을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부의 감시는 여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봤던 모습이 제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노력이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도전과 한계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작은 씨앗이라도 계속 심어야 한다는 믿음을 줬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디서 싹트고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가치를 지키고 전하려고 해요. 자유의 가치는 제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젠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오랜 시간 지내며 중화 사상에 물들어 있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작은 정부 시위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그 여성은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고 완벽한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델라이트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자랐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곳에서 다녔습니다. 중국어는 제게 마치 모국어와 같았어요. 학교에서, 거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저는 항상 중국어를 사용했습니다. 때때로 집에서 부모님과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그마저도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중국은 이미 제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5천년의 유구한 역사,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현재의 눈부신 경제 발전까지. 중국의 모든 것이 제겐 특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현대화된 도시 인프라는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더욱 체계적인 역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더욱 깊어졌어요. 역사 수업 시간, 선생님은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시며 항상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정치체제, 심지어 문자까지도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죠.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교과서에는 한국을 설명하는 부분이 매우 적었어요. 그마저도 대부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고대 국가들이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 한국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했다는 설명들이 줄을 이뤘어요.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중국에 종속된 작은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선생님은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은 결국 중국 문화의 산물입니다. 독창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문자조차 중국에 의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찾아볼 때마다 대부분의 책들이 한국을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한 설명들은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대사를 배우면서 선생님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전적으로 외부의 도움, 특히 미국의 원조 덕분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을 자주 접했어요. 한국의 문화산업, 특히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대부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한국 문화의 본질은 여전히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 축제 때 있었던 일도 기억에 남아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들이 있었는데 한국 부스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중국이 최고야, 한국 같은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제 외모는 여전히 독일인이었지만 제 생각과 행동은 점점 더 중국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중화 사상이 제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저는 세상을 중국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중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생님은 한국을 중국 문화의 아류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런 의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시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한국 드라마 얘기가 나왔어요. 한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다른 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런 거 보고 있어. 중국 드라마가 훨씬 낫지. 저도 동의하며 웃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 갔습니다. 중국의 명절을 즐기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제 모습에 혼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서양인의 모습이 비춰졌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중국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오히려 저를 더욱 중국 문화에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 더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점차 중국 사회의 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완벽해 분명 이런 문제들은 곧 해결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등교길에 마주치는 극심한 대기오염, 인터넷 검열로 인한 정보의 제한,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빈부격차 등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작은 정부 시위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피켓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중국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경찰차 여러 대가 나타났고 무장한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시위대를 향해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시민들을 거칠게 땅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한 노인이 끌려가는 모습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그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지만 경찰들은 그를 마치 위험한 범죄자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완벽한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억압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열로 인해 접속이 차단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이때 처음으로 정보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 사건 이후 저는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국 사회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빈부격차, 환경오염, 언론 통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검열 문제는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과제를 위해 외국의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VPN을 사용해 우회 접속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곳에서는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걸까? 정말 이게 최선일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중국 사회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발전된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은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지만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뒤처진 나라일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외국인 영어 교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몇 년간 살다 중국으로 온 분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한국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은 정말 중국 문화의 아류인가요? 우리가 배운 바로는 그렇던데.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고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델하이트,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야.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왔어.
이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선생님의 말을 의심해야 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독일로 돌아가 대학을 다닐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중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진 저에게 독일은 오히려 낯선 나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너무 중화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염려하셨고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조언을 깊이 고민해보니 이것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독일로 떠나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이 제 조국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공항의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독일어, 모든 것이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익숙해진 생활 방식과 문화가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려니 많이 버벅거렸어요. 중국어가 더 편하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저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한 수업에서 한국 학생과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심 불편했어요. 한국 학생과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 희진이와 함께 일하면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진이는 매우 능력 있고 열정적인 학생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분석력에 놀랐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국의 기업 문화와 혁신 사례를 소개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삼성, LG,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고 5G 기술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희진이의 말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자료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성장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와 기사들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중국에서 배웠던 한국의 모습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학 생활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놀랐고 K-팝의 세계적인 인기를 직접 목격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특히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더 대단해, 한국은 결국 작은 나라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업에서 동아시아의 역사와 현대 정세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 국가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 나라를 평가할 때 단순히 크기나 인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점차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한국의 현대 문화와 사회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제게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 자체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만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목적지를 고민하던 중 용기를 내어 한국을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호기심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 효율적인 입국 절차,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도시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풍경, 깨끗한 거리, 그리고 세련된 패션의 사람들. 이 모습은 제가 중국에서 배웠던 후진국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첫 주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경험한 빠르고 정확한 결제 시스템, 지하철의 정확한 운행과 깨끗한 시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고속 인터넷. 이 모든 것이 중국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질서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모습들은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학생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교수님들의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업 방식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분위기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이 겪은 어려움들, 식민지 시대부터 한국 전쟁,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고난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를 듣고 저는 한국의 현재 모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점차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성숙하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중국 문화의 아류라는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제 시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언론의 자유, 그리고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 등을 보면서 중국 사회의 한계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수업을 수강하기로 결심했어요. 첫 수업에서 교수님은 고조선부터 시작해 한국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근현대사까지. 한국의 긴 역사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역사를 단순히 중국 역사의 부속물로 취급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에 대해 배웠을 때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겪은 고난과 시련의 깊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35년간의 식민 지배와 동족 상잔의 비극. 이런 아픔을 겪고도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을 이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다가가 질문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힘든 역사를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졌죠. 이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외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역사 수업 외에도 저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수업에 참여하고 한복을 입어보고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템플스테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명상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차 한국 문화의 독특성과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중국 문화의 아류가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점차 저는 중국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진실을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편견들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어요. 마지막 학기 프로젝트로 저는 한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제가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중국에서 자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고 깨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자란 독일인으로 한국에 오기 전 이 나라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중국 문화의 아류로 여겼고, 한국의 발전이 모두 외부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며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발달된 기술과 인프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산업,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인들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독자적이며 그 깊이와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 중국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공감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감동받은 듯 했어요.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해 한국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글로 써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국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의 진면목을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학생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을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한 국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이 있는 과정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제게 준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